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비교적 평온해 보였던 새해 뉴욕 증시에 날벼락 같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승인 하에 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고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관건입니다. 미국의 국제법 위반 또 주권 침해라는 갈등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에 아마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전쟁 났나? 이렇게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하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걸 두고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어 보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미국 증시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다행스럽게 증시 충격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이 전쟁을 수행했을 때 증시에 대한 영향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7번 정도의 미국이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0.6% 정도 하락했다가 6개월 이내에 대부분 6% 이상 회복하는 모습.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현대전이 미리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불시적인 충격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와 가장 비슷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파나마 침공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사실 당일에는 2.9% 정도 S&P 500이 하락하면서 당일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파나마 운하라는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에 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었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산유량은 지금 이제 매장량은 1이라고 하더라도 1배럴당 90만 배럴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양의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충격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크지 않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미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7년도에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화폐, 환율, 채권 어느 정도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크지 않았다. 그러면 유가는 일부 소폭 빠졌고, 금이 일부 이제 상승하긴 했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원자재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다면 우려했던 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될 만큼의 충격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증시의 영향도 영향인데 금과 은의 가격도 사실 눈여겨봤단 말이죠. 크게 출렁이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국제사회로 이 사태가 확산될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여미 이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확실히 이제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정서를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지금 이제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대통령만 쏙 빼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특사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갑자기 회담자가 없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수도가 지금 어쨌든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성명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강행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석유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을 좀 체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를 공격했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을 무너뜨려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1차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과거 뭐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유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이게 원유와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 업체들의 원유와 관련된 영향이 있는 건가, 관련이 있는 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해요. 그렇죠. 예상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07년도 초반 차베스 정권 때 미국의 쉐브론을 비롯해서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시키면서 동결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빼앗겼던 자산을 찾아오겠다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했고,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보유량은 1이지만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본격적으로 채굴을 했을 당시는 300만 배럴까지도 채굴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90만 배럴 내외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겠다. 미국의 자본 기업들을 정상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이권에 대한 부분을 당연하게 챙겨가겠다라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분명히 했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90만 배럴의 생산량을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이후에 베네수엘라로부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덤핑 가격, 시세 가격의 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덤핑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국의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가격을 낮추는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질.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위안화를 어느 정도 귀축통화로 만들려는 작업에서 최근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유가에 대한 지급을 위안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화를 다시 중국 소비재를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틀었는데, 아마 이런 구상도 상당히 차질을 빚는다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에 숨겨진 어떤 속내, 속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소위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견제, 그 포석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윤여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특사단과의 회담 중이었는데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이 대통령을 픽해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죠. 중국 견제 차원인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거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하나 짚고 싶고, 더 크게 보면 이제 러시아까지도. 그럼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런 결정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거치지 않은 또 단독 결정이라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입지 자체,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린 여러 가지 배경, 특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가 일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제가 볼 때 리스크로서 부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내부, 외부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OPP 법안 이후에 사실 뭐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좀 보조금이 정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뭐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하나의 리스크로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부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내부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여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정치적 리스크로 비화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번 침공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이에 따라서 탄핵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정치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가장 낙제점을 받았던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 초에 뭔가 획기적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 경제적으로 보면 감세에 의한 부양 정책,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공무원들과 군인들에 대한 돈을 푸는 정책, 여기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재와 산업재가 AI 모멘텀만큼 12월 달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좀 이어가려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차후에 지금 현재 이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쿠바나 콜롬비아 관련된 언급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도 이런 일맥상통. 만약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생각보다 지지율 반등이 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또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최근에 이 미국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S&P 글로벌 제조 PMI도 발표가 됐는데 좀 둔화됐어요. 뭐 이런 양상들. 고용이 만약에 여기서 확 안 좋아지는 기미가 나타난다. 자, 제가 이 밑밥을 까는 거는 이제 1월 FOMC에서 그러면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여기에 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방향을 또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윤여미 이사님. 일단은 수치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올해 또 연준 인사들의 또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치에 대한 해석도 해석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좋으면 좋은, 안 좋으면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뭐 수치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면, 12월 S&P 지금 글로벌 PMI 같은 경우는 확장 국면이긴 합니다만 11월 대비해서 둔화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역 정책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제가 볼 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가 맞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FOMC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번 주의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채권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반도체.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급등했단 말이죠. 윤여미 이사님도 지금 갑자기 웃음이 터지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마이크론 얘기를 한참 했어요. 반도체주 랠리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워낙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에 앞서서 마이크론이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연초에 반도체주 랠리의 심상치 않은 흐름,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12월 달에는 디램 가격의 폭등, HBM의 수요 확대,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1월 달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말 겁날 정도로 상승하는 것은 결국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펀드들의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첫 거래일에서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이 1.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장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는데, 오라클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2%, 3% 이상 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펀드들이 지난번 12월 때 오라클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캐펙스 지출이 많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번 금액보다 지출된 금액이 처음으로 커졌다라는 신호가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아마도 이번 1월 달 실적 시즌을 앞두고 펀드들, 기관들이 아마 일부 발을 빼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소프트웨어에서 발을 빼고 그 금액을 다시 실적이 담보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어넣는, 그러다 보니까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 내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간의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올해는 아마도 가장 심하지 않을까. 연초에 나왔던 이런 현상을 가장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 1월 달에 들어온 이후에 실적이 담보되는 쪽,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담보되는 쪽에 가장 크게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나중에 투자 전략 시간에 이걸 차트로 한번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자, CES가 이제 미래 기술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하죠. 여기에서 미래 어떤 성장 방향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번 북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요? CES 2016. 저는 이제 이번 CES 2016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가전 박람회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제 AI가 어쨌든 가전과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 산업군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숫자로서 찍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산업에 대한 침투와 그런 부분을 매출로 찍히는 그런 측면을 좀 확인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결국 이제 키워드를 던지되 그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실생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런 부분이 결국 숫자로서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기조 연설이 좀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를 통한 제가 볼 때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청사진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AI 어떤 반도체에만 국한돼 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분야로서 확장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목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한 대표님께도 CS에 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젠슨 왕이 연설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젠슨 왕이 또 이제 어떻게 시장을 달굴까? 어떤 포인트를 제시해서 이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의 어떤 부활의 계기가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저는 아마 이제 젠슨왕 CEO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제 공개된 대로 피지컬 AI.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의 단계를 넘어서 최종 종착지는 온 디바이스 AI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피지컬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정착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AI의 시작을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결국은 AI의 마지막 피지컬 AI까지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독점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마 강력하게 하나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AI 칩,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PU나 아마존 칩처럼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된 칩들의 경쟁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번에 그로그를 인수하면서 지금 형태의 AI 칩에서 한 세대 더 진보한 AI 칩 자체 내의 모든 HBM이나 혹은 관련되는 DRAM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런 형태의 차세대 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비전 제시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젠슨 왕 그 CEO의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AI 산업에 대한 독점력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향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 그 현대차에서 이번에 그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엔비디아 AI 칩이 들어가서 중추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번에 시연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아마 엔비디아와 직관적으로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ES 2016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을 하고 향연이 펼쳐지는데 저희가 증시와 연결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신속하게 뽑아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앞서 얘기해 주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더 자세히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HBM 이슈라기보다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자체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전 포인트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10% 넘는 당일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워낙 좋았고 지난번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차트에서 61선 녹색선에 닿으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위치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또 다시 급등을 했는데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맞아 떨어졌는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왜 10% 넘게 뛰었냐라고 보면 드디어 이제 고정가 거래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레포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썰로만 이 시간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어쨌든 스팟 가격, 일시적으로 소비자 가격만 올라간 거지 유지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평가할 때는 PR이 아무리 낮아도 PR보다는 PBR 기준으로 항상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정가가 만약에 형성되는데 최근에 1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이 올 한 해 동안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PBR이 아니라 PER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PER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PER이 7.3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펀드들이 기관들이 좀 더 포지션을 확장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외국인 기관 매수의 유입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프리마켓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레포트에 이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1월 달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후에 일부 이제 단기적인 매물이 초래될 수 있지만 고정가 거래가 성사된다면 아마도 1분기 내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보고서에 실제로 나왔고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했고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이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건 고정거래 가격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는 변동 가격이 아니라 고정 가격으로 1년간 장기 계약을 한다. 요 임팩트가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장기 호황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디램 가격이 60% 올랐다라는 것은 스팟 가격으로 B2C,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 나오는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은 전체 디램 포션에서 30%밖에 안 되죠. 나머지 70%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공급하는 B2B 가격입니다. 요거는 고정가 거래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팟 가격이 이 정도 올랐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정가에도 이게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 쉐어가 70%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하게 오르니까 1년 고정가 계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레포트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70%에 차지하는 고정가가 상당히 급등된 가격으로 체결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3사는 1년 내도록 지금 현재의 가격에 대한 실적 반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PBR이 아니라 PER로 전환되고 그러면 펀드들이 추가로 여기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장기 우상향한다. 그렇죠. 그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게 핵심. 그렇죠. 사실 이제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재한 대표님이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신 내용 곱씹어 보시고 되새겨 보시고 투자 전략에 반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또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나오신 종목 같습니다. 올타뷰티. 일단은 미국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리테일 체인이죠. 네. 지금 소비와 직관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왜 가지고 나오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타뷰티 가지고 나오신 픽한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에 상당히 많은 이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일단은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상황이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숫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반도체 섹터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울타뷰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불황인데 잘 되겠어라는 어떤 의구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을 잘 내면서 신고가에 지금 도달하고 결국 이제 또 신고가 갱신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도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메모리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울타뷰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성장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K-뷰티의 힘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기존의 전망치보다 뭐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업사이드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지금 뭐 주가 순위 EPS가 지금 5.14달러로 시장 예상치 4.64달러를 상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28억 6천만 달러로 지금 컨센서스 27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그래서 EPS 매출 다 모두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 뷰티 업체들과의 연관성도 네. 대거 이제 브랜드들 많이 입점시켰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매장 수 확대되는 네, 맞습니다. 추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여기 이런 데 들어가는 판관 비용이 네. 걱정되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불황 속에 립스틱 효과라는 또 그러한 효과도 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이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던 판관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플랫폼을 좀 쓰고 있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커머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관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어느 정도의 감소도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불황 속에서 울타뷰티는 제가 볼 때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울타뷰티 짚어봤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이 종종 분석을 해주시는 종목인데 다시 갖고 나오신 게 되게 궁금하네요. 알버말인데 리튬 가격 최근 2차 전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알버말 이 시점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알버말이 저희가 이제 바닥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주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알버말 같은 경우는 지금 49달러 찍었는데 지금 현재 143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전에 최근에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LG 에너지솔루션에 지금 수주가 반납되는 형상들이 뭐 LNF를 프로에서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사실 반도체 상승에 대비해서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마음이 쓰리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알버말이 바닥에서 지금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르고 리튬 가격이 일단 중국의 컨트롤 아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해 가면서 알버말은 이 부분을 반영을 좀 했고 또 한 그럼 가지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 구조적으로 해소가 돼 그렇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인위적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리튬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현상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죠. 생산량을.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때마침 모든 원자재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하면서 역시 이제 이 부분도 급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이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사실 대안이 알버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ESS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커졌고 ESS 관련된 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제 60%, 58% 이상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알버말이 선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얘는 어떻게 3배가 올랐냐라고 하면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네. 지금 가장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잉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좋았을 때 발주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상황이 업황이 안 좋은데 투자가 이어지는데 알버말은 그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버말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를 전년 대비 65% 이상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안 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확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과잉 투자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게 지금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의외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알베마를 바닥에서 지금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문제는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 다시 170불대 이상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2차 전지에서 고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기업과 알베마를 좀 병행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내가 정말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알베마가 병행 투자하는 관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리튬 가격에 해소가 되는 이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이라는 분석 유의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윤여미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카라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이게 전자 제품들 대신 제조해주는, 약간 OEM 방식으로 제조해주는 업체들 아닙니까? 경기의 흐름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최근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2025년을 좀 리뷰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좀 갖고 왔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뭐 AI 반도체, 그 관련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셀레스티카 같은 경우도 지금 네트워크 설비 쪽에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트래픽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좀 제조를 하면서 상당히 작년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 수요까지 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고대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스위치 같은 경우도 고밀도 스위치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에 상당히 큰, 제가 볼 때는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 이후에도 지금 4분기 그다음에 올해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지금 고대역폭 스위치 시장의 어떤 마켓 셰어가 41%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문사들이 좀 다양해지는 상황이죠. 구글 같은 어떤 그런 회사들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한 200% 이상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도 어떻게 보면 숫자로서 증명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의 어떤 타당성이 검증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화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영역에 제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OEM 업체로 B2B 영역에서 두각을 네. 냈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B2B 영역이면 보는 게 사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수익성도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적인 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고대역 폭이라고 하는 게 200기가와트 플러스인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를 넘어서 800기가, 그다음에 지금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6테라까지 결국 이제 고대역 폭의 어떤 폭이 높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도 고밀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이 일어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3분기에 이미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대비 35% 이상 지금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그 성장세는 분명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었던 예를 들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도 일정 부분 경쟁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대비 시가총액이 4배가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긴 합니다만,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그렇죠. 근데 마켓 셰어로는 여기가 1등이기 때문에 스위치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업사이드를 좀 볼 수 있는. 좀 그럼 회사 IR 팀이 좀 잘 못하나 보네요. 매출이 더 큰데 주가를 이 정도밖에, 우리 회사 여기 한국인 회사 아니니까 못 알아듣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숨은 진주가 될 수 있는 올해 성장 여력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셀레스티카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또 이재현 대표님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을 또 들어보는 날입니다. 이게 연초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연초에 이제 뭔가 항상 불안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급락했던 부분, 역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왔는데 결국은 지난 12월 때 오라클이 아주 중요한 펀드들의 하나의 계기점이 되었고 결국은 투자 캐펙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이제 도태되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차트를 하나 잠깐 보시면. 여전히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차별화되는 거죠. 보시면 아래쪽에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고개가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 있고 반면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I 관련된 투자는 여전히 우상향한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설비 투자와 지적 생산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갈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역시 이제 실적인데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펀더멘탈 실적에 기반하는 것과 모멘텀 기반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나 막바지 국면에서 여전히 실적이 중요한 시점이 도래가 되었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두 번째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제 이유를 좀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상위 실적 모멘텀의 5%, 10% 그리고 S&P 평균을 가진 종목들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상위 5% 제일 위쪽에 있는 까만 선 그리고 상위 10% 회색선 그리고 S&P 500을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주가 등락이 확연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펀드들이 모멘텀보다는 실적 기반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 차트를 보면 확연하게 좀 보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아마도 금리나 막바지 1분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실적이 담보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특히 1월 초에는 전력기기나 전선, 원전과 같은 전력 부족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전략을 보시면 연초의 흐름을 상당히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미국 증시 연초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 살펴보죠. 오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네, 이번 주 상당히 좀 많은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구매, 고용,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또 애틀란타 연은준비은행의 GDP 나우 4분기가 좀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경제 지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SN 이지환 대표,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약세 속에 지난 금요일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술주 희비가 엇갈리며 변동성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프리장에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도 전 거래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고평가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영향으로 방산주가 부각되며 3%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는 지난 금요일 강세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고평가 논란 속에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로 자금 이동이 나타난 것이란 분석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주 샌디스크는 전 거래일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AI 열풍 속에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은 영향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2%대 강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통 산업주 강세 속에 보잉은 전 거래일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며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가구 품목에 대한 관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고급 가구업체 RH는 전 거래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금요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60년간 버크셔를 이끌어온 워런 버핏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영향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중국 비아디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연간 차량 164만 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8.6% 감소한 수치입니다. 4분기 인도량도 16% 감소하며 월가 전망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이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비아디는 지난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9% 급증하며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금요일 2% 넘게 하락한 테슬라, 현재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완판에 이어 이미 올해 생산 물량까지 다 팔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론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하며 목표가를 27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은 10% 넘게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3%대 강세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봅니다.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 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규장 시작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에어로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항공우주 산업은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지에어로는 강보합세 나타내며 32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오늘 CES 개막 하루 전 진행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까요? 그 가운데 AI 랠리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렇다면 AI 랠리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연초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올해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관전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연 AI 반도체,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얼마나 경제가 튼튼한가. 쌍두마차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한국이 좀 아주 세죠. 예, 그게 아주 인상적이긴 합니다. 스타트는 쌍두마차로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정치적인 거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반기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고 하저가 되든 상고 하중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당히 앞쪽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도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 쪽으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려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얼리티 체크, 현실에 대한 판단이 아마 3분기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 아까 AI와 반도체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 살아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저희가 희비가 갈릴 수 있겠네요. 이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산업별로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은 마가? 주시장. 예를 들면 마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가 미국을 그레이트 어게인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AI 생산성 확대.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격차 벌리는 거. 그 모든 거의 정점은 AI입니다. 그걸 AI를 가지고 피지컬 AI로 가기도 하고 우주 항공으로도 가기도 하고 로봇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누가 망하게끔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핵심적인 거 하나가 AI고 마가의 핵심적인 거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경제가 올바로 가야 되는데 경제가 올바로 가는 데는 그 인플레가 야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유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네. 한 것도 그 차원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 즉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건 원유. 그다음에 모든 산업의 핵심은 산업 생산성은 AI.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민다. 요거가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그 성과가 나면은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반기도 좋은 거고 그것이 중간에 성과를 못 내면은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다소 악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 이 마가의 핵심에는 역시 AI가 있다.
AI가 어디로 파생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 이 자체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는 계속 투자가 멈춰되는 걸 이제 알아졌고 네. 정부가 그걸 뒷받침할 것이고 그래서 파생되는 가장 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데이터 센터는 선투자인데 반도체 메모리는 후투자 내지는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메모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흐름이 상반기 초반 지금에 일어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주가 선반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준의 행보를 좀 짚어보죠. 아까 금리 인하 신경 안 써도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당장 1월에 FOMC가 있습니다. 네네. 왜 신경 안 써야 됩니까? 1월 달 금리 인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기대하지 그런 말고요. 의미에서 신경 쓰지 말자? 네네. 그 정도로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기가 좋은 건데 인플레가 야기되면은 금리 할 정도로 경기가 너무 과열하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같이 좋으면은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사실상 상관은 없지만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한두 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니까 금리 인하가 아주 큰 변수가 안 될 정도로 골디락스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도면 아마 트럼프가 정책을 수행하고 재외 정책을 유지하는데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마치 트럼프가 만약 경기가 애매하면은 감세 정책 같은 걸로 오히려 경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레이거노믹스 비슷한 그런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도 그것을 노리지 않는가 싶어서 40년 전 레이거노믹스 옛날에 40년 전에도요 그 AI는 아니더라면 빅테크라든지 우주 항공에 엄청 투자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경제 성장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유가를 잡아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물론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 번만 해도 될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낮춰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막 1%까지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중요한 건 올해 연준의 이 구성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장이 바뀌게 네네. 되는 일단 가장 큰 이벤트가 그렇죠. 예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변수가 안 되겠습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연준의 그 구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가 3번, 4번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플레가 잡히고 그다음에 고용이 애매하게 좀 떨어지는 게 절묘하게 조합이 돼야지 금리가 2번, 3번 내려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만큼 3번, 4번은 어려운 것 같고 한 번 내지는 2번은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걸로 충분할 정도로 경기가 골디락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 의장이 바뀌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은 많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나친 배팅은 별로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다. 그거 아니더라도 AI 드리븐 돼서 마켓이 끌고 가는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결과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증시 부양을 계속 할 거다. 그렇죠. 좋은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야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유가가 낮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고용이 찌그러져 갖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감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레이거노믹스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절묘한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AI 버블 문제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AI 버블이 눈에 보이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2, 3년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먼저 투자하고 네. 반도체는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소의 과열이 되더라도 장은 좋고 이런 패턴으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바라는 거고 당분간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는 상반기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레이건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도 뭐 소련하고 이슈가 되고 아직 이슈가 될 때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산업적인 투자를 국가가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도 반도체라든지 IT에 투자를 했고 우주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2번, 3번 이상 안 하더라도 트럼프가 무조건 지거나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한 레벨, 제가 판단하는 건 2번. 그래, 그 정도로 가면은 반도체 부족, 요 패턴만 가지고도 상반기 또는 1분기까지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 3사 네네. 일단 미국으로 따지면 마이크론이 되겠죠. 그렇죠.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네네.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거 너무 오버액션 아닙니까? 그 걱정이 일단 듭니다.
유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4, 4분기에 반도체 그 중요 D램 반도체요 서버용이 한 50% 넘게 올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1분기에 대한 전망은 60%가 넘게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그러면은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 주춤했던 거 다르게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메모리 업체도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좀 보수적이었던 투자 디스플린 정책을 혹시라도 바꾸게 되면 주가에 대한 영향이 어떨까?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소파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선투자 반도체는 좀 주춤 요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가의 상승 각도는 지금부터는 쉽지 않을 거나 낮아질 수 있지만은 상승 각도가 낮아지는 거하고 주가의 패턴이 바뀌는 거하고는 다소의 아직은 괴리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반도체 업종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네. 부분이 하나가 꼽을 수 있겠고 그렇죠. 작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AI 거품론이 네네. 어떤 영향을 또 올해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면 또 다른 성장 엔진은 뭐가 있을 것인가. 네네.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뭐 선투자 그거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걸 언제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실적 발표될 때 1월 말 2월 초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이제는 그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할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그다음 남의 돈 빌리고 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과열이냐 이거 리스크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 AI 말고도 엔트로픽이나 다른 업체 신지 IPO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금이 좀 순조롭게 되느냐 뭐 그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부상이 되더라도 작년 11월 10월 달처럼 그렇게 부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가 아닌 온디바이스 AI, AI가 내 비서처럼 움직이는 AI.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발표될 수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엔비디아든지 그 업체들의 실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온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와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느냐 여부. 그렇죠. 온디바이스 AI와 네네. 피지컬 AI가 그렇죠. 실제로 메모리 칩 수요를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 그게 이제 휴대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중이 AI 에이전트나 뭐 온디바이스 AI가 1%가 될 것인지 10%가 될 것인지 이거 싸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적으로는 한 5%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비춰도 주가는 긍정적일 거예요. 근데 소파 작년까지는 이것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1, 2%가 언제 되느냐 요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의 CES의 코멘트 내지는 업체들의 실질적인 AI 에이전트의 신제품에 대한 도입이 1분기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엔비디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싫든 좋든 엔비디아가 끌어왔던 장이고 만들었던 장입니다. 네네. 자, 이제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당장 CES 2026에 젠슨 왕이 네. 기조연설로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화두를 제시하고 그럼 엔비디아가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계기가 될까? 피지컬 AI 한마디로. 피지컬 AI일 것이다. 1년 전 CES에서 피지컬 AI 핵심이 되는 공간, 가상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모델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고요. 작년 여름 지나면서 피지컬 AI 전용 칩인 제슨 토르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들을 아마도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모든 AI 관련되는 업체한테 던지는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되는 기대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H200 중국에 수요 있다는 거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네, H200이 원만하게 수출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분위기가 좋은 게 감지가 된다면 예전에 매출 중국향 매출이 그래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까지 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H200이 H20보다는 단가가 높은 건 플러스 요인이고요. 반면에 걔네들도 자체 로컬 칩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량적 면에서는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20%까지 몰라도 한 10몇 %의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 로봇은 감안 안 하십니까? 피지컬 AI가 로봇인 거거든요. 결국 로봇도 그거의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엔비디아한테 로봇이 바텀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멀티플에 있어갖고 지금 PER이 25배에 불과합니다. 구글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성장률이 60%인데 그 멀티플이 40배는 아니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죠.
그정 측면에서는 지금 200불 이하는 분명히 비싸지 않은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